제가 요즘요,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암담하고 우울한 미래,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을 국민들이 하고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선 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손을 쓰면 회복될 수 있는데 늦어지면 백약이 무효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초기 단계에 진행됐을 때 발견되면 거기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이나 약물 치료를 하면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지만은 너무 진행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와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직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리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살리자고 이야기하려면 현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와중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자유시장 경제라는 부분,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이 얼마나 사기인가,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기여하고 있다, 보수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살린다, 가진 자가 돈을 풀면 밑에서 산다, 가진 자를 탄압하면 안 된다 하는 쇼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탄압을 합니까? 같이 살 수 있게 배려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인 거죠. 일한 만큼 배분해 주라는 것밖에 아닌 겁니다. 경제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규칙과 룰을 통해서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고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물건을 팔아먹을 데도 없어서 나중에 저도 죽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있고 나라마다 조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또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일자리와 그리고 성장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결국은 일자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다는 거고, 소비가 안 되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산업이 사양산업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서 악순환으로 그 나라 경제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백수인데요. 대선 후보들 4차 산업혁명 같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자리의 종말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라. 기업이 못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울한 지수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발표 실업자가 135만 명입니다. 실제 실업자는 이보다 몇 배가 더 되겠죠. 정부 발표 실업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업자라고 하는 요건이 너무 어려워서 실업자가 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취업준비생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취업을 단념한 사람, 백수가 된 사람은 여기에 실업자도 못 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발표 135만 명은 IMF 이후 최대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이렇게 양산된 것은 IMF 직후인 99년 8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2017년 2월 지난달 경기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35만 명으로 2016년 2월 달보다 3만 3천 명이 증가했다는데요. IMF 직후에 실업자가 가장 많을 때가 136만 4천 명이니까 이후 17년 6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에 도달했고,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달쯤 조사를 하면 이제 이걸 추월할 거라고 보입니다. 실업률도 정부 발표로 5%를 기록해서 2001년 2월 기준으로 2001년 2월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정부 발표로 경제활동 인구가 2713만 8천 명, 국민의 절반을 조금 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649만 5천 명, 그리고 구직
포기 단념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공식적인 수치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실제 그 상황은 수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의 소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럽 주요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부패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가구 소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로 유럽 주요 17개국과 한국까지 같이 넣어서 18개 나라 중에 14등에 그쳤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들로는 한국 밑으로는 헝가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요 일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뒤에서 세 번째인 16등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럽 주요국이라고 하는 17개 나라예요. 폴란드,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 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척도를 이 결과를 살펴보면요. 비교 대상국 전체 평균은 7점인데 한국은 6점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비교하면 크게 낮고요. 행복도도 6.5에 그쳐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보다 훨씬 못 미치고 우리 밑에는 헝가리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도 낮아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100점 만점 기준에 37.4로 포르투갈과 꼴찌를 다투었다고 합니다. 18개국 평균 평점이 51.1인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하고 물으니까 한국은 32.2로 18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부패 갈등 수준을 물으니까 부패 수준에서는 0에서 6점 사이에서 한국은 4.6으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전체 평균 2.5를 크게 웃돌아서 부패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영역의 부패도 한국은 4.6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빈부 갈등과 노사 갈등도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도 평균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 사이에 친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한 달에 두어 번 친교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29.6%로 가장 높고 한 달에 한 번이 21.6%, 일주일에 한 번이 18.3%인데요. 특히 매일 친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이 2.7%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참여도 전혀 안 했다가 80.1%로 폴란드만 우리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치적 관심도만 평균치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고 했다는데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잘 안되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요. 부패나 이런 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 믿음도 사라지고 있고 행복도나 만족도도 없어져 가고 있고요. 정치적 관심만 냅다 높다고 합니다. 정치적 관심이 높으면 뭐합니까?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가요. 이런 통계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통계가 크게 중요하다고는 안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지표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한다고 보는데요. 정치적 관심만 높았지 그 정치적 관심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잠재 성장률에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나라 꼬라지가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그만큼 못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10월에는 한 3% 할 거라 봤는데 0.4%를 낮췄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로 IMF가 예측했는데 한국은 2.6%라는 겁니다. 자, 참 서글픈 이야기고요.
우리는 참 국제적인 1000만 명의 인구 대도시라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서울 보면 빛과 번쩍합니다. 청계천도 있고 한강도 있고 고층 빌딩도 있고 홍대도 있고 가로수 길도 있고, 예?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참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산에 뭐 타워도 있고. 그런데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물으니까 서울이 76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73등이었는데 작년에 세대 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자, 1등은 비니이고, 그 다음에 2등은 스위스 지리히, 3등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4등은 미넨, 5등은 밴쿠버가 했습니다. 저는 지리히나 미넨, 밴쿠버는 가봤는데요. 이런 도시들 참 좋습니다. 가보면 참 거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경이 47위를 했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은 119등을 했고요.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76위를 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수치를 보면요, 한국의 지금 사회가 20년 전에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저는 20년도 아니라 한 10년 정도로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 구조가 일본과 유사해지고 있다. 일본은 94년에 인구 7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고령 사회였는데요. 일본은 2006년에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인데, 한국은 올해 인구 7명 중에 1명이 65세인 고령화 사회를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8년 뒤에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일본의 94년이고 8년 뒤에는 일본의 올해다.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금은 한 20년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8년 뒤에는 일본하고 차이가 10년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신문 칼럼은요, 최근에 한국 특파원을 했던 일본 경제 전문 기자의 책을 읽다 놀랐다라는데요. 일본 노인들이 한국 노인과 비교하면 엄청난 부자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일본 자료에 보면 60대 노인은 평균 저축액이 2억 5,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빚은 2,1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재산이 빚보다 11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대체로 행복하고요. 일본의 정부가 만드는 고령사회 100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행복하냐 물으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71%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은요, 작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평균 저축액이 5,600만 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4,926만 원. 노인 2명 중에 1명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빈곤층이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통계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의 노인의 격차가 심하냐? 자, 백력 의무가 없는 일본 남성의 경우 대략 22세 정도에 취직을 해서 40년 정도 일하고 63세 정도에 은퇴하는데, 한국은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군대 갔다 와서 25년 정도 일한 뒤 50대 초반에 은퇴한다는 겁니다. 더 짧게 일하고 노후는 훨씬 길게 가야 되니 재무 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가계의 비용 구조가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돈 나갈 때가 많다는 건데 원흉이 사교육비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교육비의 격차가 신분 격차를 낳고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암울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급쟁이가요, 40대에 가장 많은 소득을 벌면서 제 자산을 축적하는데, 한국의 40대 가장은 사교육비 탓에 돈이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 그렇습니까? 이 글에서는 언급 안 하지만 자식들도 사교육만 있습니까? 대학 보내는데 탈탈 털어서 대학을 얼마나, 국민의 80%가량이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 대학을 보내놓으면
또 취업 준비한다고 백수기간에 또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혹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남은 돈 다 틀어주게 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40대 가구 소비 지출을 보면 한국 40대 가장은 소비 지출 18%를 교육비로 쓰고 일본은 7%만 쓴다는 겁니다. 40대 가장이 가처분 소득을 사교육에 털어넣을 때 일본 가장은 해외 투자 등 금융상품 재테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일 간의 노인의 자산 격차를 넣는다 그러는데요. 자,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전후 세대가 은퇴하니까 그 직후에 일본에 20년 불황이 왔듯이 한국은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5년생 전쟁 이후에 애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 그로부터 63년생 제 한 해 앞에까지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데요. 노후 준비가 부실한 베이비 부머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내수 침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 개혁이 중요한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 경제 이대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라 말이냐. 맨날 니는 문제만 지적하느냐. 저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언제 문제만 지적했습니까? 대안을 내는데요. 정치적 관심은 냅다 높으면서 그러면 정치적 관심을 갖다가 엉뚱한 대로 한마디로 해결도 못할 놈들한테 몰아주니까 당신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이야기해도 공연히 기분 나빠가 시비 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뭔 이건희가 당신들 먹여 살렸습니까? 사고 구조를 바꿔라는 겁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무슨 황교안 먹여 살립니까?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나라가 잘 굴러갈 거라고 봅니까? 분노를요, 그 높은 정치적 관심을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가진 건강한 점이 정치적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유럽에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발바닥이고. 그러면 유일한 그 관심을 긍정적으로 소화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